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토익 파트 7 리딩 스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중 지문을 제가 다뤄볼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단일 지문 다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부탁드린 거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모든 노하우를 다 살리세요. 자, 그런데 제 강의 듣고 나서 저 부분은 내가 써먹을 만한데? 괜찮은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무조건 제 방법이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오늘도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요. 해커스 교재인데요. 1200제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췌한 이중 지문입니다. 자, ETS는 단일 지문도 출제하고 있고요. 이중이나 삼중 지문도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하고 삼중 지문 풀 때는요. 두 지문 혹은 세 개의 지문의 내용상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성 속에서 단서 두 개를 조합해서 푸는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본문을 먼저 읽고 푸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ETS 출제자가 지문을 구했을 때 옆에 문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죠. 지문을 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문을 읽고 분석해서 문제로 낼 만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방법을 추천한 이유는 그것이 ETS 출제자가 하는 방식과 동일한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학생분들 중에 문제를 먼저 읽고 뭔가 키워드를 선정해서 다시 본문을 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고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마음을 조금만 열고 수용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제가 옳다, 내 것만 해라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강의를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저는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쓰지 않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한다. 그거 자체가 모순이죠. 제가 쓰는 방법을 그대로 저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수업이거든요. 어차피 토익 시험에 똑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똑같은 출제 원칙이 적용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ETS의 출제 원칙.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문에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배운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시험장 가면 본문을 이렇게 먼저 읽는데요. 이중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스케줄하고 지금 온라인 리뷰 이 두 가지가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지문을 왜 묶어놨을까요? 두 개의 지문이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문을 먼저 읽고 푸는 방식의 최대 장점은요. 일단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각기 다른 두 개의 지문의 공통 소재를 찾아서 그 두 개를 먼저 연결시켜서 우리가 연계 문제 만들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ETS 출제자가 이중이나 삼중 지문에서 두 개 이상의 지문의 내용을 조합해서 연계 문제 만들려면요. 그 두 개 이상의 지문에 공통 소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본문을 먼저 이렇게 읽을 때 공통 소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그것을 미리 찾아서 표시한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문제를 보면요. 연계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ETS 출제자도 연계 문제로 만들 만한 소스가 있어야지 그것을 조합해서 연계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ETS 출제자 입장에서 본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출제자다 이런 느낌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들었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문이 지금 스케줄이잖아요. 제목은요, 지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문은 비서술형 지문이죠.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볼 때 기본은 뭐냐면요, 카테고리가 뭔지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날짜죠. 특정한 날짜. 두 번째는 뭘까요? 장소. 세 번째는 티켓. 이렇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중지문에서 연계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특히 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표는 어떤 정보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류한 거거든요. 일정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그래서 그 표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요, 너무 쉬운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ETS는 최소 한 문제는 연계 문제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연계 문제 만들려면 공통 소재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가 날짜, 두 번째가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티켓이었죠. 그럼 두 번째 집은 어딘가에 날짜, 장소, 티켓과 관련된 정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통 소재가 있어야지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연계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표를 볼 때 항상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 지문에서 공통 소재를 찾습니다. 그럼 사실상 100% 연계 문제 정답 단서가 등장하죠. 자, 이 가운데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제가 살짝 지우고 얘기할게요. 보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파트 7 지문에서 지문 종류에 관계없이 내용상 무조건 핵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돈 관련 정보. 지금 싹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무료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료.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지문 종류에 관계없이 무료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표시를 미리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해석해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시선으로 지문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독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찾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료라고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독자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죠. 돈 관련 정보고요. 우리가 뭔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해석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문을 먼저 보면서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것을 미리 선점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지문을 이렇게 살짝 가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지문을 보고 두 번째 지문 왔습니다. 상단 부분도 꼭 보세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기 웹사이트 주소도 나오죠. newmusicreviews.com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밴드 이름이라고 나오고요. 지오크랩. 선생님, 저 위에도 지오크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오크랩이 뭔가 했더니 바로 공연을 하는 밴드. 사실상 이제 고유명사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ETS가요, 고유명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는요, 그 고유명사를 어떻게 패러프레징하죠? 고유명사를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대명사로 치환시키거나, 두 번째는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치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지오크랩이라는 밴드만 존재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은 밴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바로 지오크랩. 그래서 우리가 지오크랩이라는 이 특정한 개별적인 이 밴드 이름을 갖다가 일반 보통명사로 바꾼다면요, 그냥 말 그대로 the band라는 말을 쓸 거예요. 괜찮죠? 살짝 그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도 나와요. 보세요. the rock band 해놓고 뭐래요? 동격으로 지오크랩.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서 지오크랩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지오크랩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고유명사 이용해서 문제를 만든다면 실제로 정답 단서가 존재하는 부분요, 이 고유명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곳보다는 이렇게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치환된 곳, 아니면 대명사로 바뀌어 있는 곳에서 정답 단서가 직접적으로 등장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뭘로 바꾼다? 대명사로 바꾸든지 아니면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치환시킵니다. 그래서 지오크랩이라는 고유명사가 일반 보통명사 뭘로 바뀔 수 있다? The rock band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대명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살짝 옆에 보면요, it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여기 it라는 대명사가 나오죠. 이 대명사가 지칭한 게 바로 누구죠? 바로 지오크랩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명사를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대명사로 바꾸던지 아니면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치환시킨다. 그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염두하셔야 돼요. ETS 출제자가 처음에 이 지문을 구해서 이걸 읽을 때는요, 무슨 생각할까요? 옆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먼저 읽으면서 뭐 할까요? 어떻게 문제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ETS 출제자처럼 본문을 보시면 돼요. 사실 ETS 출제자가 태어날 때부터 출제자로 태어난 건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ETS 입사해서 그 원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원칙을 알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시험장 가면 그만큼 쉽게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까 우리?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밑에 가니까 살짝 또 이렇게 나오죠. 앨범 타이틀 그렇고 indelible ink라고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게 앨범명인데요. 고유명사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일반 보통명사 앨범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앨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앨범이 있겠죠? 근데 그 앨범을 만드는 또 밴드나 가수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각기 다른 밴드나 가수들이 만드는 그 모든 작품들을 우리가 그냥 앨범이라는 말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인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고유명사를 대명사로 치환시키거나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정답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지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LC에서도 똑같거든요. 우리 LC 파트 1에서 파트 1 사진 속에 그 어떤 악기가 등장해도 ETS는 절대 그 악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죠. 악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대신에 뭘 쓰죠? 좀 더 포괄적인 표현, 인스트루먼트라는 말을 쓰죠. 이것이 기본적인 토익의 출제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문을 분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해석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글을 쭉쭉 읽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접을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접을 뜻하는 접속사가 있는 부분의 내용은요, 무조건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만국 공통인데요. 역접에 있는 곳의 내용이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되죠. 왜 그럴까요? 역접이 있는 곳의 내용이 새로운 정보, 중요한 정보가 제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게 다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5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역접의 표현을 뜻하는 그런 접속사 같은 것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파트 5에서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 7에 적용해서 써먹어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역접이 있는 곳의 내용은 무조건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feat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무조건 그곳에 살짝 표시합니다. feature는요, 동사고 명사할 때 형태가 똑같은데요. 동사건 명사건 그 안에 important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파트 7 출제 원칙, 지문에서 어떤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출제가 된다. 우리가 토익에서 다뤄지는 이 파트 7은요, 시, 소설, 수필 같은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문학 작품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 얻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토익에 나오는 모든 지문은 그것이 편지건, 이메일이건, 광고건, 공고건 무조건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실용문이죠. 그럼 우리 보통 사람한테 어떤 정보가 중요할까요?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정보,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롭다라고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얘기했죠. 돈과 같이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에 관련된 정보가 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때는 그 중요한 내용을 글을 읽는 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글 쓰는 사람이 특정한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바로 feature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 important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와중에 이런 걸 발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요. 무작정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읽어가겠죠? 자, 읽다 보니까 저는 또 이런 걸 발견했어요. 보세요, 우리 학생들. 보너스 트랙이요. 우리 학생들 보너스 싫어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보너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돈과 관련된 정보죠. 저 위에서 무료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문장 잠깐만 볼까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하죠? Those who purchase the digital version of the album. 자, 이때 일반 보통명사 앨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즉, 저 위에 언급된 바로 indelible ink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indelible ink라는 고유명사를 갖다가 the album으로 바꾼 거예요. Can enjoy a bonus track that was recorded live. 어디서? At the Terry Benson Concert Center in Stockton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장소죠. 장소 관련된 정보는요. 첫 번째 지문 표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지문에요. 장소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 여기 보시면요. 스탁턴, 캘리포니아 테리 벤슨 콘서트 센터라고 나와 있죠. 그때 날짜가 바로 8월 30일. 그래서 이때 8월 30일 날 요 테리 벤슨 콘서트 센터에서 공연이 있었고 그때 라이브로 녹음된 이 보너스 트랙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앨범의 디지털 버전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보너스 트랙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중요한 건 여기 뭐가 등장했다? 바로 공통 소재가 등장했다는 얘기죠. 공통 소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공통 소재를 연결해서 무슨 문제를 만든다? 연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단순히 내가 먼저 읽는 것을 한국말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출제자의 시선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인지를 미리 선점하자. 이걸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처음에 이 방법을 쓰다 보면은 이게 될까라는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새롭게 하게 되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저도 예전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제 은사님한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궁금하니까 막 질문을 막 서둘러 본 다음에 막 해당된 걸 막 찾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방법이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시야를 넓혀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난이도가 높은 연계 문제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요. 확실히 본문을 먼저 읽고 푸는 방식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석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자, 그 상태에서 뭐 할까요? 당연히 질문을 보러 가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염라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질문을 먼저 보고 푸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우리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존중한다고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먼저 봤다고 할게요. 여기 질문 보면요. 지오크랩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죠. 근데 이 고유명사만 찾아가면 뭔가 해결될까요? 사실상 본문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면요. 첫 번째 본문의 제목에 뭐가 나오죠? 바로 지오크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찾아왔다고 해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본 다음에 고유명사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는 사실상 몇 개 없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쉽게 풀리는 것들은 굳이 제가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룰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고유명사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그쵸? 우리가 쉬운 문제 풀 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본문을 다 읽으란 얘기예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ETS는요. 학생들이 본문의 내용을 다 읽게 만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값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변수는 뭘까요? 변수는요. 학생 개개인이 그쵸? 우리 각자가
어떻게 얼마큼 제대로 대비가 돼 있냐, 이게 변수인 거예요. 분명히 시험장하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문제가 제공되죠.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다 읽고 다 풀고 다 맞추고 누군가는 시간에 쫓긴단 말이죠. 근데 ETS가 누군가 특정한 사람한테 문제를 쉬운 걸 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아니죠. 그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준비했느냐, 내 실력이죠. 내 실력. 내 실력이 내가 얼마큼 준비가 됐느냐, 그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고유명사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 방식을 따르는 분들은 이미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자, 읽은 내용을 최대한 기억한 상태에서 보기 A부터 하나씩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A부터 확인해 들어가는데 내가 읽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수순이겠죠. 그럼 이제 뭐부터 확인할까요? A부터 확인하겠네요. A만 한번 볼게요. It will not charge. 다른 말로 뭐죠? 우리가 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누구한테요? Some performance attendees. 일부 행사 참가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will not charge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무료라는 단어 본 적 있죠? 분명히 봤잖아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할까요? 여기 보시죠. 이 부분이었죠? Free admittance for first 100 people who arrive요. 100 people. 이게 뭐예요? 바로 some이죠. 전체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people. 그러니까 선착순 100명인 거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some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답이 뭐예요? A가 답이네요. 어때요? 제가 강의하는 유일한 스킬이 뭐죠?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해라. 지금 무료 관련 정보가 정답 단서가 돼서 A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죠.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해라. 그럼 쓸데없는 보기를 안 보니까 우리는 뭘 아낄 수 있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간 제곱 문제 풀 때는요. 답이 A라고 딱 확신들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오답인 것은 언제 확인하냐? 채점 끝나고 리뷰할 때, 검토할 때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시간 제곱 문제 풀 때는 정말 실전처럼 답이 A일 때 A를 딱 선택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아낀 시간을 답이 D 문제 풀 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이런 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마치 모든 문제 답이 D인 것처럼 모든 문제 모든 보기를 다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학생분들에게 유리한 거냐? 절대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신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봅니다. 자, 근데 정말 우리가 답이 A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 실력에 확신이 없으면 그래 혹시 모르니까 B하고 C하고 D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답이 A 대 L을 선택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제대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험장 가시면요. 답이 D인 문제도 전체 100문제 중에 평균 25개 가깝게 나오거든요. 자, ETS는 보통 ETS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공인시험은요. 각각의 문제가 각각의 보기가 답이 되는 경우를 거의 똑같이 맞춰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마지막 부분에서 시간에 쫓길 때요. 학생분들이 이렇게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우연히 많이 맞추면 제대로 정작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어때요? 그게 오히려 좀 불합리할 수 있겠죠? 누구라도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맞췄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이렇게 찍어서 나보다 더 맞췄다. 그러면 사실 그거 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각각의 보기가 답이 된 케이스를 다 똑같이 맞추거든요. 그럼 전체 10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25개는 답이 D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답이 D인 문제는요. 제가 풀어도 그렇죠? 어때요? A 보고 B 보고 C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A, B, C를 보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기본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답이 D일 때. 왜냐면 A, B, C 확인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답이 A일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지 여기서 아낀 시간을 어디다 투입해요? 답이 D 문제 풀 때 그 아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 B하고 C하고 D를 봤을 때요. 자칫 함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시간 낭비한 다음에 함정을 선택하는 거니까 최악의 한 수죠. 근데 굳이 안 봤다면 어땠을까요? 함정에 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보기를 다 보는 것이 무조건 우리 학생분한테 유리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ETS가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시간 제곱 문제 풀 때 답이 A일 때 어떻게 한다? A 선택하고 넘어간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일종의 철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어떨까요? According to the schedule, which venue라고 나오죠? 장소네요. 우리가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보통 venue라고 하죠. Which venue will host an invitation only event라고 나오네요. 첫 번째 문제는 사실상 지오크랩 자체가 고유명사긴 했지만 키워드가 될 수 없었죠.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이 구체적인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문제 모두가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통 5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거 찾아가야 될 텐데 이 보기에 나온 거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장소죠? 고유명사 돼 있죠. 그래서 살짝 가서 봤더니요. 인비테이션과 관련된 장소가 어디냐? 여기 있네요. Private party for invited guest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바로 문캐슬 라운지 장소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가서 정답 뭘 골라요? 정답 C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뭘 확인했죠? 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장소 관련된 정보가 첫 번째 질문 스케줄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완벽히 확인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파트 5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아무 관계가 없지만요. 파트 7 문제는요. 같은 지문에서 문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문제와 문제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적층식이에요. 앞에서 내가 문제 풀 때 읽었던 내용을 잘 기억해서 또 다른 문제에 활용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만큼 문제 풀 때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왜냐면 똑같은 지문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지 않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78번 문제는요. 동의어 문제입니다. 동의어 문제. 자, 뭐에 대해서 묻고 있죠? 바로 expecting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있는 것을 꼭 한번 찾아서 보셔야 돼요. 보통 문맥상의 동의어를 물어보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 문맥에서 어떻게 쓰여진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요. expecting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파트 7 동의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파트 7 동의어 문제는요. 사실 시험장 가시면 이 동의어가 포함된 이 문장이요. 또 다른 문제 풀 때 이용될 때가 꽤 있어요. 동의어 문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가 포함된 이 지문의 문장의 내용이요. 다른 문제 풀 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ETS는 동의어 문제 출제할 때도요. 지문에서 아무 곳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동의어 문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에 포함된 어휘를 이용해서 동의어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동의어 문제는 동의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 풀 때 또다시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Fans of the group's first 3 albums are sure to like Indelible Ink. 예, 확실히 좋아할 거란 얘기죠. 하지만 those expecting something like Geocraft's experimental fourth album may be let down 이렇게 나왔어요. 아,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험적인 네 번째 앨범 같은 그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팬을 말하겠죠. 그 앞에서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도 사실 뭐 중요한 문법적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fans of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등위 접속사나오고 여기 도우즈가 쓰였는데요. 도우즈는 앞에 언급된 똑같은 명사 friends를 갖다가 반복하기 싫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우즈는 저 앞에 언급된 뭘 나타낸다? 바로 friends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something like Geocraft's experimental force 앨범을 기대했던 사람들, 이 팬들은 어떻다? 실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저도 사실 그래요. 뭐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지만, 그렇죠? 저도 그 밴드가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 엉뚱한 앨범을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번 앨범은 내 취향이랑 안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자, anyway. 중요한 건 이때 이 expec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를 기대하다라는, 그렇죠? 예상하다라는 그런 개념의 expec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우리 학생들 정답 뭘 선택하셔야 돼요? 정답 D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학생들이 확인하는 방법 뭘까요? 선생님 해설지감은 써 있어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전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죠. expect 롱맨이에요. 뜻이 뭔지 몰라요? 뜻이 I think something will happen이요. 그대로 나오죠.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미래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갖다가 예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expect가 되는 거죠. 그리고 expect는요. 이 쓰임새 보세요. 쓰임새 expect to 부정사. 이렇게 곧바로 to 부정사가 오는 패턴 아니면요. expect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 나오죠? 목적어 자리에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뒤따르는 이런 식으로 또 시험에 나와요. 어느 시험? 바로 파트 5요. 특히나 이렇게 또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는 구조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something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주어로 가고요. 동사가 뭐가 되죠? 비동사 pp가 되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임새를 내가 봐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뜻이 뭐라고요?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nticipate를 찾아가 보면 되겠죠. 똑같은 사전이에요. anticipate이요. 뭐라고 나오죠? 처음부터 expect that. 사전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으면요. 다른 말로 뭐하죠? paraphrasing이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는 것 자체가 파트 7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사실상 파트 7 전체가 뭘 묻는 거죠? paraphrasing이요. 뜻 좀 보세요. expect that something will happen이요. 완벽히 똑같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영영 사전 통해서 확인까지 하면은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문제 풀고 이렇게 어법 중심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요. 동시에 뭐까지 대비하는 거죠? 파트 5까지 같이 대비하는 거예요. 파트 5까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지금 빈칸 뒤 보시면요. 봐요. 빈칸 앞에 주어 나오고요. 빈칸 뒤에 뭐가 나오죠? 곧바로 to 부정사. 보기 4개 중에서요. to 부정사랑 곧바로 결합이 가능한 것은요. 사실상 B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expect to 부정사. 우리 영어 동사 중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expect는요. 이렇게 to 부정사하고 친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뭔가 현재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일은 아직 발생한 일은 아니겠죠? 미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잖아요. something will happen이요. something will happen이요. 근데 to 부정사는 그 자체가 어떤 개념이죠? to 부정사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개념을 나타내죠. 그래서 expect to 부정사가 서로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참고로 이 C하고 D 같은 경우는요. 오형식 구조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수는 있어요. 곧바로 to 부정사가 오진 못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요. 좀 전에 우리 expect 두 가지 쓰임새 보셨을 때 두 번째 쓰임새 보셨죠? expect somebody something to 부정사. 이 believe하고 이 take가 그렇게 쓰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B로 갑니다. 근데 이것만 출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도 나와요. B, expected to 부정사. 네, 이것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돼요. 이 concerned 같은 경우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be concerned to 부정사가 있는데 자, 그러려면 그때는 주어가 사람일 때 가능해요. 사람일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뭐죠?
the new regulations. 주어가 아니죠. something. 그래서 해당사 없어요. attempt 같은 경우는요. attempt to 부정사. attempt to 부정사. 근데 이거는 지금 보아요. 비동사가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attempt to 부정사는 가능하지만 be attempted to 부정사는 쓸 수 없습니다. 탈락. 자, maintain은요. maintain 다음에 곧바로 명사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 maintain 대절. 해당사 없죠. 주어진 보기 중에서 be expected to라고 쓸 수 있는 거 사실 이 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새를 알면 어때요? 문제 풀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사실 ETS 입장에서 이게 한국말로 뭔지는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장 가면 그만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전을 가볼게요. 사전을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분명히 나오죠. expect to 부정사, expect to 부정사, expect somebody something to 부정사. 자, 기본 5형식 구조가 수동태가 되면 be expected to 부정사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굵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굵게, 굵은 글씨로. 왜냐하면 이것이 원리 원칙이죠. 토익은 어떤 분야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토익은 영어라는 언어의 어법을 다루는 시험이죠. 그래서 어법에 해당되는 것들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파트 7 문제 풀고 리뷰할 때도 사전 이용하시면요. 정말 파트 5, 파트 6까지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우리 학생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의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한번 다뤄봤어요. 그 다음에 179번 문제입니다. 겉모습 이렇게 간단한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상 시험장 가면요. 겉보기와 달라요. 그러니까 ETS는 약간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을 겉모습을 좀 간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겉모습이 간단한 거 있으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 잠깐 볼게요. 질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Who is not currently a member of 지오크랩이죠. 그렇고 보기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이름 고유명사. 자,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이 ETS가 고유명사 가지고 문제 만들 때요. 어떻게 패러프레징 한다고 그랬죠? 대명사로 바꾸든지 아니면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 치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여기 보세요. 결국 지금 보기에 있는 이 사람 이름들은요. 이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사실 질문에서 뭘 받겠죠? 멤버요. 지금 이 멤버가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not currently a member of 지오크랩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여기 사람 이름 고유명사 했으니까 일단 뭐 A가 있는 것부터 가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죠. A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나 레드먼드요. 근데 거기 보세요. 거기 뭐가 있죠? 오,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featur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 슬쩍 보면요. Indelible Ink is the band's first released feature. 도나 레드먼드. Who replaced 누굴 대신하고 있죠? Ellen Bambury as the lead singer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Not currently, 그쵸? 현재 멤버가 아닌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나 레드먼드는요 포함이 된 상태고 누굴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뒤에서 앨런 뱀버리를 대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앨런 뱀버리가 현재 멤버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정답 뭐? 정답 선택할 수 있겠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B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도나 레드먼드 확인하고 갔더니 마침 그 문장 안에 뭐가 바로 정답에 해당되는 앨런 뱀버리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문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feature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feature는요 동사건 명사건 그 안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 important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들. 여기 보시죠. 롱맨입니다. 자, 롱맨 보시면요. include or show something as a special or important part of something 이라고 나오죠. 분명한 건 여기 뭐가 나와요? important요.
예문 하나 볼게요. 예문 하나. The exhibition features paintings by 피카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전시회는요.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피카소 하면 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위대한 유명한 화가죠. 다른 그림도 아니고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진 요 그림들이 그 전시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요. 요게요. 요 예문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파트 5에. 수동태로요. 지금 이거 수동태가 되면요. 여기 paintings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죠? 비동사 pp가 되겠죠. 그래서 paintings by Picasso are featured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전부 다 A, B, C, D가 다 다른 동사죠? 빈칸 앞에는 비동사가 있어요. 분명히 수동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주어가 뭔지 봤더니요. The latest paintings라고 나오죠. 누구에 의한 페인팅이죠? 아티스트 모니카 로우요. 완전 똑같죠?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문은 능동구조였는데요. 그 능동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수동구조로 바꾼 거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aintings are 정답 뭐예요? featured 이렇게요. 파트 5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A일 때 뭐해라? A를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시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악착같이 그 시간을 아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낀 시간을 정작 내가 정말 시간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뭔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투입해서 써야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전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학생들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학생들 제가 괴롭히려고 사전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 볼 때만 이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색하니까 이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실력 향상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을 내가 볼 때도 핵심만 보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차피 해당 사항 안 되거든요. 사전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파트 7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그걸 미리 선점한다.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뭔지는 제가 무슨 뭐 점쟁이라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휘의 쓰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어때요? 공통 언어 쓰는 언어 사용자 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원어민끼리 피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는요.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상호 간에 어떻게 해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통의 규칙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eature라는 단어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쓴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또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 볼게요.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digital version of indelible ink 나왔죠? 이미 아까 우리 같이 본문 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우리 보너스 트랙에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질문 자체도 이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이라는 표현이죠. 뭐 이 말은 딱히 다른 동의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indelible ink라는 개별적인 고유명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본문에 디지털하고 똑같은 단어가 한 번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찾아와 봤더니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So those who purchase the digital version of the album. 근데 보세요. 이때 일반 보통사 앨범 앞에 정사사 더가 붙어 있죠. 뭘 말하는 거죠? 저 위에서 언급된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indelible ink를 말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질문에서는요. indelible ink가 이용됐는데 그게 본문 정답 단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개념이 큰 일반 보통 명사로 치환돼서 등장하고 있죠. can enjoy a bonus란 말이 나오죠. 보너스요. 우리 보너스 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너스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정보, 특히 독자한테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bonus track that was recorded
라이브. 어디서요? At the Terry Benson Concert Center in Stockton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와서 정답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정답 선택 못해요. 근데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결국 내가 A 보고 B 보고 C 보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D까지 가야 돼요. It contains a song recorded on August 30th라고 나오죠. 날짜네요. 자, 날짜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표였는데요. 카테고리가 어땠죠? 날짜, 장소, 티켓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 자체에 포함된 디지털 버전 오브 인델러블 잉크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질문 하단부에서 1차 단서 찾았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 B, C 지우고 D까지 왔더니 마침 뭐가 등장했다? 날짜가 등장했다. 근데 첫 번째 질문 표에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바로 특정한 날짜들이었죠.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날짜가 바로 스탁턴 캘리포니아 테리 벤슨 콘서트 센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녹음된 그렇죠? 라이브 그것이 보너스 트랙으로 제공돼서 이제 앨범 구매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앨범 구매자라면요. 이런 혜택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녹음된 앨범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싫을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서 두 개 조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중과 3중 지문에 표가 있으면요. 최소한 한 문제는 무조건 연계 문제입니다. 표는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 만들면 너무 쉽기 때문에 반드시 ETS는 최소 한 문제라도 연계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표를 볼 때는 카테고리가 뭔지 보시고 분명히 연계 문제로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두 번째 질문을 볼 때 어떻게 해라? 공통된 소재가 무엇인지 미리 찾아서 표시해라. 그럼 바로 그 부분이 연계 문제의 단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ETS 출제자도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5번째 문제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사전도 이렇게 봤죠? 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네, 5건, 6건 전부 다 뭐예요? 7이건 다 똑같은 영어잖아요. 다른 어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단지 문제의 형식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문제 형식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찾아보는 것이 힘들 수는 있는데 적어도 문제 풀고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문제만이라도 한번 사전을 이용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지문도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요. 우리 학생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거죠. 어렵고 쉽게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연습을 꾸준히 하면요.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